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7년차에 있는 이세호입니다. 저는 김창수 교수님 연구실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것의 제목은 Temporal Superpixels Based on Proximity Weighted Patch Matching입니다. 이는 제가 ICCB17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1저자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제안한 슈퍼픽셀 알고리즘 그리고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끝을 맺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픽셀 알고리즘은 이렇게 입력 영상이 있으면은 입력 영상을 그 다수의 의미 있는 영역으로 과분화를 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그 픽셀 단위로 영상을 표현할 때보다 좀 더 적은 수의 단위로 영상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그 전처리로 이용이 많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슈퍼픽셀은 그 슈퍼픽셀과 슈퍼픽셀의 경계에 오브젝트 컨투어가 위치해서 각각의 슈퍼픽셀이 그 다수의 오브젝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템포럴 슈퍼픽셀입니다. 템포럴 슈퍼픽셀 같은 경우는 이 슈퍼픽셀을 비디오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 예시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가 기존의 슬릭이라는 슈퍼픽셀 알고리즘을 그 두 프레임에 독립적으로 적용한 결과인데, 이때 그 각각의 그 슈퍼픽셀들이 그 시간적으로 일관성을 갖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다수의 프레임 내에 그 동일한 영역이 같은 슈퍼픽셀 라벨로 라벨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존의 그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옵티컬 플로우를 쓰는데, 이 옵티컬 플로우는 그 복잡도가 매우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슈퍼픽셀 알고리즘과 그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이 되는데요. 먼저 그 아래 예시와 같이 그 슈퍼픽셀 단위로 이 셀렌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셀렌시 대신 말고는 그 비주얼 트래킹 등에도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안하는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CGPR 17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좀 더 확장해서 ICCB에 낸 논문인데요. 이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이라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각각의 슈퍼픽셀에 대한 모션 벡터를 로버스트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이를 그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간적 일관성을 갖는 슈퍼픽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그 슈퍼픽셀 알고리즘보다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더 좋고 그 다수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에 적용이 쉽게 됩니다. 먼저 제안하는 슈퍼픽셀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트 파인 리파이먼트를 거치는데요. 먼저 이렇게 왼쪽 아래와 같이 그 슈퍼픽셀을 그 K개의 슈퍼픽셀을 그 레귤러 그리드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때 이 각각의 빨간색 그 선이 그 슈퍼픽셀과 슈퍼픽셀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코스알 레벨에서 파이널 레벨로 리파이먼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레벨 1, 2, 3 같은 경우는 블락 레벨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벨 4에서 마지막으로 이는 픽셀 레벨에 대해서 리파이먼트를 수행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입력 블럭이 있으면은 이 입력 블럭을 슈퍼픽셀 라벨링을 하는데, 이때 그 인접한 블록에 슈퍼픽셀 라벨로 라벨링 합니다. 이때 그 정해진 코스트 펑션을 둬서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한 방향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그 라벨링을 수행해 나갑니다. 이 픽셀 레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슈퍼픽셀 라벨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바운더리 픽셀 P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픽셀 P의 슈퍼픽셀 라벨을 LP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LP를 그 LQ로 바꿉니다. 여기서 Q가 의미하는 것은 그 바운더리 픽셀 P의 그 네이버링 픽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픽셀 P를 라벨 LP에서 LQ로 바꾸는 것이 이런 그 슈퍼픽셀 라벨링입니다. 이때 그 아래와 같은 에너지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그 라벨 LQ를 찾습니다. 그리고 각 슈퍼픽셀의 그 토폴로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 P가 심플 포인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P가 심플 포인트일 때만 이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각 슈퍼픽셀의 토폴로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코스트 함수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컬러 디스턴스 그리고 스페셜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이 컬러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 현재 픽셀 P와 그리고 인접한 픽셀 Q의 슈퍼픽셀 라벨 LQ의 그 평균 색상과의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때는 그 LAB 컬러 스페이스를 이용했고요. 이렇게 그 컬러 디스턴스를 정의함으로써 이 픽셀 P를 그 유사한 색상을 갖는 슈퍼픽셀로 그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슈퍼픽셀이 그 색상에 레귤러하게 분포하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페셜 디스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픽셀 P의 위치와 그 인접한 슈퍼픽셀 라벨 LQ의 평균 위치와의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픽셀 P를 그 공간적으로 가까운 슈퍼픽셀로 어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슈퍼픽셀이 좀 더 컴팩트하게 분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컨투어 텀인데요. 이 컨투어 텀 같은 경우 쓰기에 앞서서 그 CNN 기반의 그 컨투어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컨투어 맵을 얻었습니다. 이 컨투어 맵을 전처리로 쓰고요. 그리고 이 컨투어 텀 같은 경우는 각 슈퍼픽셀이 그 다수의 오브젝트를 포함하지 않도록 그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에너지 함수는 이렇게 컨투어 텀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먼저 HQ가 의미하는 바는 그 인저 픽셀 Q의 그 컨투어 리스폰스 결과입니다. 이는 그 CNN 기반의 컨투어 디텍션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었고요. 그 HQ와 그리고 뒤에 텀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 현재 픽셀 P와 인저 픽셀 Q와의 색상의 차이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투어 텀은 이 다음의 경우에서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 Q가 그 높은 컨투어 리스폰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P와 Q의 색상의 차이가 큰 경우 높은 에너지 함수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픽셀 P와 픽셀 Q 사이에 그 오브젝트 컨투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이 에너지 함수 값을 그 증폭시켜서 두 픽셀을 서로 다른 슈퍼픽셀 라벨로 라벨링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슈퍼픽셀 라벨링에 대해서 다시 그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K개의 슈퍼픽셀을 레귤러 그리드로 이니셜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블럭 레벨에서 픽셀 레벨로 그 리파인먼트를 수행해 나갑니다. 이때 그 레벨 1에서는 그 현재 이게 각 슈퍼픽셀 라벨이 있으면은 이 각 슈퍼픽셀을 그 4개의 블록으로 쪼개서 놓고 리파인먼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로 갈 때는 또 각각의 블록을 4개의 그 서브 블록으로 잘라서 좀 더 그 파이널 레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벨 4에서는 그 픽셀 레벨로 리파인먼트를 수행해 나갑니다. 이때 그 슈퍼픽셀 레벨을 바꿀 때마다 이 각 슈퍼픽셀의 그 평균 색상 정보라든지 평균 위치 정보가 바뀜으로 이에 대한 업데이트도 당연히 수행을 합니다. 네, 그 알고리즘 수도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슈퍼픽셀을 레귤러 그리드로 이니셜레이션하고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다음의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 모든 심플 포인터에 대해서 그 최적의 슈퍼픽셀 라벨 LQ를 찾고 그 업데이트를 한 뒤에 그 각 슈퍼픽셀의 평균 색상과 평균 위치 정보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는 그 이 리파이먼트가 수렴할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수의 이터레이션만큼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수의 이터레이션은 그 10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입니다.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슈퍼픽셀을 비디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때 그 각 슈퍼픽셀이 그 시간적 일관성을 가져야 되므로 그 현재 프레임 IT 번째 슈퍼픽셀 라벨링을 할 때 그 이전 프레임 IT-1의 슈퍼픽셀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모션 정보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 모션 정보는 그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하는 것을 이용해서 수행합니다. 기존의 그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모션 정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그 계산적인 복잡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를 활용하면 그 매우 긴 연산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각각의 슈퍼픽셀 모션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단순하게 패치 매칭을 스파스하게 수행해서 모션 벡터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이라고 제안을 해서 이 간단하면서도 비교적 로버스트하게 모션 벡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을 말씀드리기 앞서 그 프록시미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슈퍼픽셀과 슈퍼픽셀 간의 그 시밀러리티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때는 패치 매칭 디스턴스와 그리고 컨투어 디스턴스를 활용합니다. 먼저 그 패치 매칭 디스턴스는 먼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패치 매칭 디스턴스와 그리고 컨투어 디스턴스가 낮을수록 이 두 슈퍼픽셀 간에 높은 프록시미티를 갖게 되는데요. 먼저 패치 매칭 디스턴스는 그 슈퍼픽셀 SI와 SA를 중심으로 그 패치를 만들어서 그 두 패치 간의 그 매칭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매칭 디스턴스가 낮을수록 이 두 슈퍼픽셀은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높은 프록시미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컨투어 디스턴스인데요. 컨투어 디스턴스를 정의하기 앞서서 먼저 이 바운더리 컨투어 스트렝스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CNN 기반의 그 컨투어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각 픽셀의 컨투어 리스폰스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슈퍼픽셀 SI와 SK 사이에 그 바운더리 컨투어 스트렝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SI와 SK 사이에 있는 그 픽셀들의 평균 그 컨투어 리스폰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각 슈퍼픽셀과 슈퍼픽셀 간의 바운더리 컨투어 스트렝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은 낮은 그 컨투어 스트렝스를 나타내고 이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높은 컨투어 스트렝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바운더리 컨투어 스트렝스를 토대로 컨투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퍼픽셀 SI와 SJ 사이에 이 다양한 패스를 고려합니다. 이때 패스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바운더리 컨투어 스트렝스 합을 최소가 되는 패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 내에 이 바운더리 컨투어 스트렝스의 합을 컨투어 디스턴스를 정의를 합니다. 이게 낮을수록 그 둘 사이에 그 컨투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높은 프록시미티 값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정의된 프록시미티를 기반으로 모션 벡터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현재 슈퍼픽셀 SI에 대해서 그 중심점을 위치로 그 패치를 하나 7x7 사이즈의 패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패치를 그 다음 프레임으로 움직여가면서 패치 매칭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현재 슈퍼픽셀의 그 패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접 슈퍼픽셀들의 그 패치들까지 같이 움직여가면서 모션 벡터를 찾습니다. 이 현재 슈퍼픽셀의 그 패치와 그리고 인접 슈퍼픽셀들을 다 같이 움직여가면서 그 최적의 모션 벡터를 구하고 패치 매칭 디스턴스를 그 프록시미티를 기반으로 웨이티드 썸을 해서 그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는 모션 벡터를 계산을 함으로써 현재 슈퍼픽셀 SI의 모션 벡터 VI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패치를 하나를 쓸 때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모션 벡터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션 벡터를 기반으로 그 슈퍼픽셀의 이니셜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그 이전 프레임에 슈퍼픽셀 라벨 IT-1이 있는데 이를 그 IT 번째 프레임으로 다음과 같이 그 트랜스퍼를 수행하는데요. 이때는 각 슈퍼픽셀의 모션 벡터 정보를 이용해서 와핑을 합니다. 이때 그 슈퍼픽셀 라벨링을 할 때는 오클루드 픽셀이나 디스오클루드 픽셀 같은 경우는 슈퍼픽셀 라벨을 어사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그 오클루드 픽셀 또는 디스오클루드 픽셀입니다. 이 오클루드 픽셀은 그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이전 프레임의 여러 개의 픽셀로부터 매핑이 된 그런 픽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스오클루드 픽셀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매핑이 되지 않은 그런 픽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픽셀 라벨 업데이트를 수행하는데요. 이는 그 기존의 그 정지 형상에 대한 슈퍼픽셀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그 기존에 이니셜라이즈된 슈퍼픽셀 맵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블락 레벨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니셜라이제이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픽셀 레벨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그 코스트 펑션을 썼는데요. 이 코스트 펑션에서 그 이 컬러 디스턴스와 그리고 스페셜 디스턴스 그리고 컨투어 텀은 이전에 그 슈퍼픽셀 알고리즘 쓸 때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템포럴하게 컨시스턴트한 슈퍼픽셀을 얻어야 되므로 그 템포럴 컨시스턴시 텀 ET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템포럴 컨시스턴 ET를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매핑 릴라이어빌리티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템포럴 컨시스턴시 텀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그 동일 영역을 같은 슈퍼픽셀로 라벨링하기 위한 그런 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때는 그 백워드 패치 매칭 디스턴스와 그리고 크로스체크 디스크리펀시라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백워드 패치 매칭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프레임의 패치와 현재 프레임에 대응하는 패치들 간의 매칭 디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이게 낮을수록 이 매핑 릴라이어빌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핑 릴라이어빌리티 RPKT는 그 현재 픽셀 P를 그 슈퍼픽셀 라벨 K로 라벨링하였을 때에 그 매핑 릴라이어빌리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 디스크리펀시 같은 경우는 이 모션 벡터의 신뢰도를 계산한 것인데요. 그 이상적인 경우 그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현재 프레임으로 가는 모션 벡터 VK와 현재 프레임으로부터 거꾸로 이전 프레임으로 가는 VK 틸다가 그 서로 그 반대의 방향을 갖고 같은 크기의 모션 벡터를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크로스체크 디스크리펀시 값이 0의 값을 갖게 되고요. 반대로 모션 벡터가 신뢰할만하지 못할 경우 이 VK와 VK 틸다가 서로 방향이 다르게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높은 모션 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매핑 릴라이어빌리티를 갖게 됩니다. 이 매핑 릴라이어빌리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템포럴 컨시스턴시 텀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그 템포럴 컨시스턴시 텀 같은 경우는 그 슈퍼픽셀이 그 해당 이전 프레임부터 매핑이 되지 않은 경우는 1의 값을 갖고 이전 프레임부터 매핑이 된 경우 U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 템포럴 컨시스턴시 텀은 그 매핑 릴라이어빌리티가 높은 값을 가질 때 이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그 동일 영역을 같은 그 슈퍼픽셀 라벨로 라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매핑 릴라이어빌리티가 가장 높은 경우 1의 값을 갖게 돼서 그
템포럴 컨시스턴시 텀이 0.5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0.5를 곱함으로써 그 2단 프레임부터 매핑이 된 그런 10픽셀 라벨로 높은 확률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적인 일관성을 갖는 10픽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플리팅 머징 그리고 리라벨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10픽셀 라벨링을 하다 보면은 그 뒷프레임으로 가면은 10픽셀의 크기가 일관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과 머징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다음을 고려를 하는데요. 여기서 AK가 의미하는 바는 10픽셀 SI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 바가 의미하는 거는 10픽셀의 그 평균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10픽셀 현재 10픽셀 SK의 크기가 그 에버리지보다 매우 크거나 매우 낮은 경우 이 스플리팅과 머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AK와 A 바의 비율이 특정 스레스보다 높은 경우 그 10픽셀을 그 두 개의 10픽셀로 쪼갰습니다. 반대로 이게 비율이 너무 낮은 경우는 현재 10픽셀 SK를 그 주변의 가장 그 니어리스트한 10픽셀로 머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10픽셀이 그 레귤러한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10픽셀 리라벨링을 수행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컬러 베리에이션을 계산을 먼저 합니다. 이 컬러 베리에이션은 그 2단 프레임까지의 현재 10픽셀의 평균 색상과 현재 프레임의 10픽셀의 평균 색상의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너무 큰 경우 이 10픽셀의 라벨이 그 오클루전 등의 문제로 잘못 라벨링이 됐다고 판단하고 이 새로운 10픽셀 라벨로 리라벨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옵셔널하게 백워드 리파이먼트를 수행하는데요. 이는 그 같은 과정을 그 뒷프레임으로부터 현재 프레임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때 에너지 함수는 그 같은 것을 사용하고요. 뭐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프레임 I1에 대해서 그 10픽셀 알고리즘을 통해서 10픽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으로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그 다음의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먼저 그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을 통해서 각 10픽셀의 모션 벡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벡터를 토대로 그 10픽셀을 이니셜레이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10픽셀 라벨 업데이트를 수행해 나갑니다. 이 최적의 에너지 함수를 갖는 그 10픽셀 라벨로 라벨링을 하고 그와 동시에 그 10픽셀의 그 평균 위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는 그 마찬가지로 수렴할 때까지 또는 정해진 수의 이터레이션만큼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10픽셀의 크기를 동일하게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머징과 스플리팅 그리고 리라벨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셔널하게 그 백워드 리파이먼트를 수행해서 성능이 약간의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10픽셀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다음에 그 세 개의 메저를 썼습니다. 이 언더 세그멘트 에러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그런 10픽셀들 중에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더리 넘어간 그런 픽셀들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 낮은 경우 그 높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이 바운더리 리콜 같은 경우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더리 중에서 그 10픽셀 바운더리를 통해서 얼마나 리커버를 했는지 그런 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10픽셀 알고리즘이 잘 생성이 될수록 이 바운더리 리콜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치버블 세그멘테이션 어큐러시인데요. 이는 그 각각의 그 10픽셀을 그 유닛으로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세그멘테이션 어큐러시 성능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높을 경우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템포럴 10픽셀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에 두 개의 메저를 또 추가적으로 썼습니다. 익스플레인드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 오리지널 픽셀 값들과 그 각 10픽셀의 그 픽셀 값들의 베리에이션의 비율을 구해서 이게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얼마나 그 오리지널 픽셀들이 그 재생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10픽셀이 평균적으로 몇 프레임 정도 지속이 됐는지 계산을 한 것입니다. 네, 먼저 10픽셀 결과를 먼저 보면은 이는 정지영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때 그 BSDS 500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그 제한하는 기법이 그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제한하는 기법이 그 언더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로축 같은 경우는 그 10픽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로는 각각의 메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바운더리 리콜 같은 경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치버블 세그멘테이션 어큐러시에서도 기존의 기법들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는 정선적인 결과인데요. 이렇게 차가 있으면은 그 차를 확대했을 때 결과가 아래의 결과입니다. 이때 시즈와 LSG는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잘 보시면은 이렇게 차와 이렇게 배경이 서로 비슷한 색상을 갖게 되는데 이 시즈와 LSG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분리하는데 실패를 한 반면에
이 제한하는 기법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이 둘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 아래 예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팔 부분이 그 배경 부분과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템포럴 시포프셀 결과인데요. 템포럴 시포프셀 결과는 다음은 세그 트랙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2D 결과와 3D 결과가 나와지는데 2D 결과는 각 프레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해당 매저를 구하고 이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3D 결과 같은 경우는 이 비디오 결과를 3차원 큐브로 나타내고 해당 그 매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제한한 기법은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빨간색은 프로포즈드 그리고 초록색은 프로포즈드 BR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BR 같은 경우는 백워드 리파이먼트를 거친 결과입니다. 당연히 백워드 리파이먼트를 썼을 때 가장 좋은 모든 매저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백워드 리파이먼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 제한하는 프로포즈드 알고리즘들이 기존의 다른 기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셋을 하나 더 활용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템포럴 시포프셀 결과를 정선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이 TCS와 TSP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템포럴 시포프셀 알고리즘들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포프셀들만 나타낸 것인데 이 TCS나 TSP 같은 경우는 배경 영역이 잘못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제한하는 기법 같은 경우는 객체와 배경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 아래 예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영상 결과인데요. 이 동영상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TCS와 TSP가 기존의 다른 기법들이고요. 이게 제한하는 기법입니다. 이 오브젝트 부분만 보여준 것인데 이게 좀 비교적 그 오브젝트 부분이 좀 잘 유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예시입니다. 네, 그리고 런타임을 분석을 한 건데요. 이때는 각각의 프레임에 그 200개의 시포픽셀을 생성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한 것입니다. 이 앞에 것들은 다 기존의 기법들이고 이 프로포즈가 제한하는 기법입니다. 이 정정상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프레임을 생성할 때 한 프레임에 대해서 시포픽셀을 생성할 때 평균적으로 몇 초가 걸리는지 계산한 건데요. 이 제한하는 기법이 0.2초 정도 걸리고요. 이는 기존의 시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기법들보다 더 빨리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템포럴 시포프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제한하는 기법이 0.29초가 걸려서 슬릭보다 느린데 반면에 슬릭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백워드 리파이먼트를 거쳤을 때 약 0.1초 정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 셀렌시 디텍션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일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미지 셀렌시 디텍션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이 셀렌시 디텍션의 셀렌시 밸류들을 먼저 각각의 시포픽셀에 포함하고 있는 평균 픽셀들의 평균 셀렌시 값으로 대체를 해서 후처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알고리즘을 써봤는데요. 후처리를 수행했을 때 후처리를 수행했을 결과가 뒤에 P를 붙였는데요.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그렸을 때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한 결과 비교적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스트 프로세싱 결과를 동영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플리커링 아티팩트가 있는데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입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MRW 알고리즘은 슬릭을 전처리로 이용하는데 이 슬릭 대신에 제한하는 시포픽셀 알고리즘을 썼을 때 성능이 0.542에서 0.57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스트 프로세싱도 해봤는데요. 이 각 시포픽셀 내의 픽셀들의 평균 세그멘테이션 값들을 얻어서 걔를 기존의 값들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레스로딩을 통해서 바이너리 결과가 얻었는데요. 이렇게 한 결과 ACO, FOS 두 개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래킹 바이 세그멘테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트래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석세스 레이트를 그렸을 때 이 제한하는 트래킹 알고리즘들이 기존의 다른 트래킹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결과입니다.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이게 제한하는 기법, 그리고 이게 기존의 기법들입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결과이고 이 노란색이 이 바운딩 박스 결과입니다.
이 제한한 기법이 기존 기법들보다 더 트래킹을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운드 박스 결과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빨간색이 제한하는 기법이고 초록색이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나머지는 그 기존의 컨벤셔널 알고리즘들입니다.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한하는 슈퍼픽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컨투어 맵을 이용해서 각각의 슈퍼픽셀에 하나의 객수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는 그 코스트 파이널 전략을 통해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프록시미티 웨이티드 패치 매칭 것을 통해서 그 시간적 일관성을 갖는 슈퍼픽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하는 슈퍼픽셀과 템포럴 슈퍼픽셀 알고리즘은 기존 기법들보다 높은 세그먼테이션 성능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컴퓨터 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